강이솔은 새하얀 블라우스를 단정히 입고 성북고등학교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28살의 신임 국어교사였죠.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모범생이었어요. 첫 발령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밤새 준비한 수업 자료가 가득했어요. 교실 문을 열자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카드게임이 한창이었고 앞자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있었죠. 과자 봉지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칠판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이솔이 인사를 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교실 맨 뒤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이태훈이었죠.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어요. 문신이 살짝 보이는 팔을 드러내며 비웃는 표정으로 이솔을 바라보더니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이태훈의 소나귀에 있었죠. 이솔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모든 학생의 권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태훈은 천천히 다가오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건 그냥 조용히 잠자는 것뿐이라고 비웃었어요. 이솔보다 한 뼘은 더 큰 키로 내려다보며 괜히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교무실로 달려간 이솔은 백선경 교장을 찾아갔어요. 50대 중반의 백선경 교장은 언제나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죠. 교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백선경 교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시큰둥하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대답했어요. 이솔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도와야 한다고 말하자 교장은 비꼬듯 웃으며 참 이상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솔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찍 출근해서 수업 준비를 했어요.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재미있는 활동을 기획했죠. 교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칠판의 낙서도 지웠습니다. 하지만 교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태훈과 친구들은 이솔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떠들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심지어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솔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더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이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밤마다 집에 돌아가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조용한 학생 윤지아가 쉬는 시간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착하냐고, 우리 같은 애들한테 착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윤지아는 작고 말랐지만 또렷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어요. 이솔은 윤지아의 손을 잡으며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윤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태훈은 작년에 담임 선생님을 병원에 보냈다고 말했죠. 그래도 아무 일 없었다고 했어요. 이태훈의 아버지가 지역 경찰서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있는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솔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솔은 평소처럼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시낭송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태훈은 책상에 엎드려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관심 없다는 듯 각자 할 일에 바빴어요. 이솔이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태훈이 벌떡 일어나더니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치며 이솔을 세게 밀쳤습니다. 이솔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져 칠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주저앉은 이솔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윤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고 다른 학생들도 당황해서 일어섰어요. 이태훈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솔은 구급차로 병원에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뇌진탕 진단을 받았어요.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죠.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일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솔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쌍둥이 동생 이솔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둘만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일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이솔이 교사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일영은 반대했었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웃으며 언니는 너무 차갑다고 말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이솔을 보는 순간 일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일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이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말이에요. 강일영은 병원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솔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의사는 당분간 의식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죠. 일영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끓어올랐습니다. 새벽 5시 일영은 이솔의 가방을 뒤졌어요. 교사 신분증과 학교 출입카드, 그리고 단정한 옷들이 나왔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얼굴은 똑같았지만 일영의 눈빛은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일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벗고 이솔의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평소 묶지 않던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외모는 완벽하게 이솔과 같아졌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아, 언니가 너 대신 간다. 일영은 이솔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섰어요. 성북고등학교에 도착한 일영은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이솔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을 텐데. 네, 괜찮습니다. 일영의 목소리는 이솔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사고 이후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백선경 교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강 선생님, 이번 일은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대처하지 말아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일영은 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솔이라면 고개를 숙였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일영은 달랐어요. 조용히 넘어가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요. 그게 이태훈 학생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시라서요.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교장의 말에 일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어른들 때문에 이솔이 당한 거였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영은 교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이솔이 피를 흘렸던 그 교실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학생들은 이솔이 돌아온 걸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이태훈은 뒷자리에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기,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영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교단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발로 칠판을 3개 찼습니다. 쾅!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일영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해, 죽기 싫으면. 일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이솔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순간 얼어붙었죠. 이태훈이 일어나려다 일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솔의 얼굴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이태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책 꺼내. 일영의 한마디에 학생들이 움직였어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영은 이솔처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간결하게 진행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이 수군거렸어요. 선생님 완전 바뀌었는데? 사고 당하고 성격 변한 거 아냐? 무서워졌어. 윤지아만 혼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일영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영은 급식실로 향했어요. 그때 급식 조리사 한 명이 일영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오승구였죠.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일영이 급식을 받으러 가자 오승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대장님. 일영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오승구는 과거 같은 조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일영이 조직을 떠난 후 소식이 끊어졌던 사람이었죠. 저 모르는데요? 일영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오승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로 알아봤어요. 이솔 양이 아니라 일영 양이시죠? 왜 여기 있어요? 일영은 주위를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린 놈들이 있어. 이 일 끝나면 다시 떠날 거야. 오승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빚이 있거든. 오후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영의 교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긴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솔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이태훈은 계속 일영을 의식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윤지아가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 윤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일영의 대답은 이솔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선생님이 아니시죠? 윤지아의 말에 일영은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들통났네요. 무슨 소리야? 이솔 선생님은 그런 눈빛을 하지 않아요. 누구세요? 일영은 윤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있어. 윤지아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솔 선생님에게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일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솔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있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윤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복수하러 왔어. 일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영은 이솔의 옷을 입고 성북고등학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날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죠. 이솔 선생님이 변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일영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뒷자리에서 떠드는 학생들을 냉랭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이태훈은 여전히 의자를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도발적인 자세였죠. 하지만 일영과 눈이 마주치자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어요. 수업 중간에 한 학생이 큰 소리로 하품을 했습니다. 일영은 수업을 멈추고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침묵이 교실을 지배했죠. 그 학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영의 눈빛이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거든요.
결국 그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책을 펼쳤어요. 일영은 교사답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 학생들을 다뤘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체벌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과 분위기로 압박했죠. 조직에서 배운 심리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복도에서 모여 이야기했어요. 이솔 선생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였죠. 어떤 학생은 무섭다고 말했고 어떤 학생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이태훈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죠. 그냥 사고 이후 성격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달랐어요. 조용히 앉아서 일영을 관찰했죠. 어제 대화를 나눈 후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이솔 선생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후 수업 시간, 일영은 국어 시간에 시 낭송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시를 읽었어요. 대부분 의무적으로 읽었지만 그래도 읽기는 했습니다. 이태훈의 차례가 되었어요. 평소라면 거부하거나 대충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끝까지 읽었죠. 일영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폭력이나 위협 없이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압박과 긴장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일영은 교무실로 향했어요. 동료 교사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문제반이 조용해졌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김미경 부장교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교사였어요. 이솔 씨,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던데. 일영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눈을 마주쳤을 뿐이에요. 김미경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결과가 좋으니 더 묻지 않았어요. 백선경 교장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장실에서 CCTV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같은 얼굴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교장은 비서에게 강이솔의 인사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방과 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교실은 평소보다 훨씬 정리되어 있었죠. 쓰레기도 거의 없었고 의자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지아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일영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솔 선생님은 언제 깨어나요? 일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의사도 확신하지 못해. 윤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영은 그런 윤지아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로 이솔을 아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왜 이솔을 좋아해? 일영의 질문에 윤지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우리를 걱정해 주셨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월급 받고 가르치는 느낌인데. 일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솔다운 대답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영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이솔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의식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일영은 이솔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옳았어. 아이들은 정말 변할 수 있나 봐. 일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태훈과 백선경 교장, 그리고 이 모든 걸 방조한 어른들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거였어요. 일영은 조직에서 배운 모든 걸 동원해서 진실을 파헤칠 계획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일영의 교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시간에 맞춰 들어왔고 수업 중에 떠드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 변화는 학교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죠. 점심시간에 일영은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오승구가 배식을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교장이 뭔가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일영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이태훈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당했을 텐데 요즘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었어요. 친구 중 하나가 이솔 선생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죠. 이태훈도 뭔가 무섭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중요한 정보를 던졌어요. 이솔 선생님이 쌍둥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태훈은 순간 멈췄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지금 수업하는 사람이 진짜 이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이태훈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강석 경찰서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태훈이 이솔의 급격한 변화와 쌍둥이 소문에 대해 말하자 이강석은 즉시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강이솔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선경 교장은 교장실에서 강이솔의 인사 기록을 자세히 검토했어요. 여동생이 아니라 언니가 있다고 나와 있었죠. 이름은 강일영이었습니다. 교장은 인터넷에서 강일영을 검색해 봤어요.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몇 년 전 조직폭력배 관련 기사에서 이름이 언급된 걸 발견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지금 학교에 있는 사람이 조직폭력배인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일영은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일영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조직에서 익힌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윤지아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더욱 확신이 생겼다며 정말 이솔 선생님 언니냐고 물었어요. 일영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솔 선생님을 보러 갈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일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방과 후에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방과 후 일영과 윤지아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윤지아는 혼수 상태인 이솔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이 빨리 일어나야 한다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윤지아의 눈물을 보며 일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솔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윤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하는 일이 위험하지 않냐는 것이었죠. 일영은 솔직하게 위험하다고 인정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윤지아는 일영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이솔 선생님이 깨어나면 언니를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이강석 경찰서장은 부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일영이 과거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였어요. 몇 년 전 조직을 떠나 은둔 생활을 했지만 최근 행적은 불분명했죠. 이강석은 즉시 백선경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사람은 강이솔이 아니라 조직폭력배 출신인 그 언니 강일영이라는 것이었어요. 백선경 교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거였죠. 이강석은 일단 조용히 지켜보라고 조언했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태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진실을 들은 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복수심이 생겼죠.
이태훈은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영의 정체를 학교 전체에 폭로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일영은 학교에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영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배운 직감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교실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게임이 시작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성북 고등학교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찰관이 온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백성경 교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영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교실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태훈이 무언가를 퍼뜨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자 이태훈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도전적인 눈빛이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일영은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이태훈은 교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선생님, 성함이 뭐죠? 강희솔. 정말요? 혹시 강일영은 아니고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일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태훈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사한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어요. 이솔 선생님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언니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것까지 말했죠.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지아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영을 바라봤어요. 일영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태훈의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증거도 있어요. 이태훈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솔의 개인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화면에 떠올랐죠. 일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불법 침입까지 했다는 뜻이었어요. 너 어젯밤에 교무실에 들어갔구나. 일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이태훈은 순간 주춤했지만 곧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가짜라는 거죠.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성경 교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강 선생님, 잠깐 교장실로 오시겠어요? 일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장실에는 백선경 교장 외에도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교육청 감찰관이었어요. 중년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앉으세요.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영은 의자에 앉으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감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희솔과 강일영에 대한 자료가 가득했어요. 강희솔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수상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영은 침묵했습니다. 부인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감찰관은 계속했습니다. 강희솔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언니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이 강일영 씨는 아니시겠죠? 일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짓말로는 어림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죠. 증거가 있나요? 일영의 반문에 감찰관은 당황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때 백선경 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행동이 너무 달라져서요. 일영은 교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령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전 몰래 녹음해둔 교장의 대화였어요. 학교 예산을 빼돌리고 문제 학생들을 방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죠. 백선경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찰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이령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육자답지 않은 말들이죠. 교장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녹음 파일은 명확했습니다. 감찰관의 시선이 교장에게로 향했어요. 이령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더 많은 자료를 꺼냈어요. 학교의 비리와 문제점들을 정리한 것들이었죠. 저한테 관심 가지실 시간에 이런 것들부터 조사해 보세요. 감찰관은 자료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학교 운영의 문제점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걸 언제 준비한 거죠? 며칠 전부터요. 이 학교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령의 당당한 태도에 감찰관도 당황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사람이 학교 비리를 폭로하고 있었거든요. 백선경 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학교 운영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이령은 더 많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교장의 부정부패 증거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감찰관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강일영이 가짜 교사인 건 맞지만 그가 폭로한 학교 비리는 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때 교무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태훈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몰려와 이령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령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드디어 모든 걸 드러낼 때가 온 거였죠. 감찰 당일 아침, 성북고등학교는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동 때문에 온 학교가 시끄러웠어요. 교육청 감찰관들이 대거 몰려왔고 기자들까지 학교 앞에 진을 치고 있었죠. 이령은 평상시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각오였어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죠.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학생들과 교사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어제 교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이령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교육청 감찰관과 백선경 교장 그리고 몇 명의 교사들이 단상에 앉아 있었어요.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감찰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교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강희솔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령은 단상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태훈은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고 윤지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감찰관은 며칠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희솔 교사의 신원에 의혹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정체에 대해 궁금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령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강희솔이 아닙니다. 강일영입니다. 이솔의 쌍둥이 언니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건 충격이었어요. 이령은 계속했습니다. 이솔이 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지금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제가 이 학교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어요. 이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령은 이솔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였는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폭행한 일에 대해 분노를 표현했어요.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일도 했어요. 하지만 내 동생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죠. 이령은 마지막으로 학교의 비리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백선경 교장이 어떻게 학교 예산을 빼돌렸는지, 문제 학생들을 어떻게 방치했는지 증거와 함께 공개했어요. 백선경 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찰관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윤지아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솔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이분을 처벌하지 마세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령의 수업을 들으며 변화를 경험한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가짜 교사 행세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어요. 그때 오승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리사 복장을 벗고 정장 차림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오승구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과거 조직에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령이 얼마나 변화한 사람인지 증언했죠. 이령 양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일도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감찰관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령의 행동은 불법이었지만 그 동기와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이태훈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솔 선생님한테 그런 짓을 한 건 저예요. 이태훈의 아버지 이강석 경찰서장도 강당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이령을 처벌하자는 목소리보다는 학교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어요. 하지만 이령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강당을 나섰습니다. 윤지아가 뒤를 따라왔지만 이령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온 거였죠. 강당을 나선 이령은 텅 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교무실로 향해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며칠간 사용했던 이솔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이솔의 개인 물품들을 꺼냈어요.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들, 정성스럽게 적어둔 수업 계획서들이 가득했죠. 이령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지아였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령을 바라봤죠.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윤지아는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밤새 써놓은 것 같았어요. 이령은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죠. 이솔한테 줘. 깨어나면 말이야. 그 말에 윤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령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강당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감찰관들이 백선경 교장과 이강석 경찰서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웅성거리고 있었죠. 이태훈은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피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고 있었죠. 이솔 선생님이 지금도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승구가 교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의 조리사 복장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죠. 어디로 갈 거예요? 이령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멀리 갈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오승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명함이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새 출발 도와드릴게요. 이령은 명함을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이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교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미경 부장교사였어요. 며칠간 이령의 수업을 지켜봤던 베테랑 교사였죠. 강 선생님, 아니 이령 씨. 김미경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김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령이 가짜 교사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진짜 교사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이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가방을 다 챙긴 이령은 마지막으로 이솔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앉았던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솔이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했는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죠. 학교를 나서는 길에 몇몇 학생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령의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변화를 경험했던 아이들이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인사했죠. 이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죠. 학교 정문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령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병원 주소를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솔을 봐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령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이솔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의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죠. 이령은 이솔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윤지아가 얼마나 이솔을 그리워하는지 말했죠. 미안해, 동생아. 내 방식이 옳았어. 이령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폭력과 위협이 아닌 진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침대 옆 탁자에 윤지아가 써준 편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짧은 편지를 써서 함께 놓았어요. 이솔이 깨어나면 읽을 수 있도록 말이죠. 병실을 나서는 이령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어요. 마침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병원 로비에서 이령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승구였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는 문자였죠. 이령은 잠깐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해보겠다고 말이에요. 밖으로 나선 이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북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백선경 교장은 구속되었고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죠. 이강석 경찰서장도 직위해제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솔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였어요.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고 각종 검사가 이어졌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이솔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후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윤지아였어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솔을 껴안았죠.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 대신 수업을 했어요. 이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영이 교사 행세를 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었거든요. 윤지아는 일영이 남긴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솔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편지에는 이솔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솔을 그리워했는지,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솔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수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이솔은 학교를 찾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선생님, 학생들은 이솔을 둘러싸며 반가워했습니다. 이솔은 깜짝 놀랐어요.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학생들의 표정도 밝았죠. 이태훈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솔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이솔은 이태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솔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솔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질문도 활발했죠. 윤지아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니는 어디 계세요? 이솔은 잠깐 멈췄습니다. 일영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건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야. 그때 김미경 부장교사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이솔 씨, 당신 언니로부터 온 편지예요. 이솔은 가슴이 뛰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편지에는 일영의 근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승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내가 옳았어. 진짜 교육은 사랑과 인내로 하는 거구나. 아이들을 잘 부탁해. 언니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 이솔은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방과 후 이솔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은 평화로웠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윤지아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일영 언니한테 편지 보내고 싶어요. 이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후 부산의 작은 김밥집에서 일영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윤지아와 이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윤지아의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그날 이후 우리는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 꼭 행복하세요. 언니가 심어준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일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김밥집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일영은 눈물을 훔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차가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따뜻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일영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어가는 일영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죠. 멀리 성북고등학교에서는 이솔이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태훈을 비롯한 문제 학생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영이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달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두 자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국 같은 마음이었어요.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우뚝 솟은 에퀴녹스 뱅크 본사 54층. 새벽 7시부터 사무실 불빛이 켜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있었죠. 윤서현이었습니다. 서현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했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 점검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기 계약직 IT 엔지니어였지만 실제로는 커피 심부름과 오류 보고서 정리가 주 업무였어요. 서현, 회의실 3번에 커피 좀 가져다 줘. 테일러 브룩스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테일러는 서현보다 4살 많을 뿐이었지만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늘 반말을 했습니다. 서현이 커피를 들고 회의실로 향할 때 리처드 월터스 CTO가 지나갔어요. 월터스는 서현을 보고도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을 보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죠. 한국에서 온 계약직이지? 이름이 뭐였더라? 월터스가 다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서현은 바로 앞에 서 있었지만 월터스는 서현에게 직접 묻지 않았어요. 윤서현입니다. 서현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월터스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서현은 3개월 동안 에퀴녹스 뱅크에서 일했지만 아무도 서현의 진짜 실력을 알지 못했어요. 서현은 한국에서 유명한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고 해커 집단의 공격을 막아낸 경험도 있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저 아시아에서 온 계약직일 뿐이었어요. 서현의 이력서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죠. 서현은 말없이 모든 걸 견뎠습니다. 대신 시간이 날 때마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공식적으로는 접근 권한이 없었지만 서현에게는 그런 제약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보안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서현이 보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 송금 시스템과 고객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이 취약했죠. 이 정도로는 해커들을 막을 수 없는데 서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현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서현은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현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서현은 조용히 샐러드를 먹으며 노트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죠. 그때 알렉사 루이스가 다가왔어요. 신입사원인 알렉사는 유일하게 서연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 씨, 혼자 드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알렉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컴퓨터만 보고 계시네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알렉사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시스템 점검이요. 별거 아니에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알렉사는 서연의 화면을 슬쩍 봤어요.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알렉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대단해 보였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알렉사가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오후 업무가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에 남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서연은 혼자 야근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류 보고서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전체를 파악하는 시간이었죠. 서연은 에퀴녹스 뱅크의 모든 서버와 네트워크를 머릿속에 그려냈습니다.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지식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서연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하철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뉴욕의 밤이었죠. 서연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화요일 새벽 3시 42분, 에퀴녹스 뱅크의 메인 서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아무도 사무실에 없었어요. 경고음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오전 8시, 첫 번째 고객이 ATM에서 카드를 넣었습니다. 화면에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고객은 다른 ATM으로 갔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테일러가 사무실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컴퓨터 화면마다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었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됐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보니 역시 접속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가능한 원인들을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월터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상황 파악됐나? 월터스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됐어요. 테일러가 답했습니다. 월터스는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에퀴녹스 뱅크는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처리하는 은행이었습니다. 전산망 마비가 하루만 계속되어도 엄청난 손실이었죠. 외부 업체에 연락해. 월터스가 지시했습니다. 이미 연락했는데 최소 6시간은 걸린다고 하네요.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상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는 거야?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을 확인해 보려고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그건 정규직만 접근할 수 있어. 돌아가. 테일러가 막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서 개인 핫스팟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어요. 서연은 에퀴녹스 뱅크의 외부 접속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접근 권한이 없었지만 서연에게는 방법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발견한 백도어를 이용한 것이었죠. 이상하네.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로그를 보니 새벽 3시 40분경에 수상한 접속 기록이 있었어요. 외부 IP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한 흔적이었습니다. 해킹 시도였죠. 서연은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해커들이 사용한 방법은 SQL 인젝션이었어요.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부로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야. 서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해커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의 계좌 정보를 빼내려고 했어요.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서 데이터 유출은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이 다운된 것이었죠. 서연은 복구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커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복구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직원들이 복구 작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죠. 서연은 알렉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알렉사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화난 고객들의 항의 전화였습니다. 알렉사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바빠요, 서연 씨. 나중에 얘기해요. 알렉사가 답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혼자서 복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코드 2줄만 수정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었어요. 오후 2시, 월터스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IT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서연은 계약직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해. 월터스가 소리쳤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4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 직원이 답했습니다. 4시간? 그럼 오늘 하루는 완전히 날리는 거네. 월터스가 화를 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서연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혹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어요. 결국 외부 업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5시 김민우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금융, 보안 컨설턴트였어요.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에퀴녹스 뱅크에 온 것이었지만 상황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어를 들은 서연은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우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킹이에요. SQL 인젝션을 통한 침입이고 복구 방법도 알고 있어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서연이 이미 원인을 파악했다는 것이었죠. 정말요?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밤 8시가 되어도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업체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에퀴녹스 뱅크의 첫 번째 전산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에퀴녹스 뱅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복도마다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어젯밤 집에서 밤새 분석한 자료를 들고 출근했어요. USB에 담긴 것은 해킹의 전체 경로와 복구 방법이었습니다. 3시간의 수면으로도 서연의 눈은 빛나고 있었죠. 테일러가 지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밤새 외부 업체와 통화했지만 허사였던 것이죠. 서연은 테일러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출력한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테일러 씨, 시스템 복구 방법을 찾았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어요.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복구 방법을? 테일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다들 그렇게 허세 부리나? 서연은 자료를 테일러 앞에 놓았어요. SQL 인젝션을 통한 해킹이에요. 12-4번 포트에서 악성 코드가 돌고 있고요. 테일러는 종이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테일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았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네. 그냥 커피나 타와. 테일러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차례로 다가갔죠. 마이크 씨, 제가 해킹 루트를 찾았는데요. 서연, 지금은 바빠. 나중에. 제니퍼 씨,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미안해. 회의 준비해야 해. 서연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한 명씩 설득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모든 정규직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연을 외면했습니다. 계약직의 말에 귀 기울일 시간 따위는 없다는 눈빛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고객 서비스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었어요. 고객들은 자신의 계좌가 안전한지 묻고 있었습니다. 알렉사가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연 씨, 고객들이 데이터 유출을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도 해커들이 시스템 안에 있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빼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알렉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 월터스 씨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알렉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해봤자 안 들어줄 거예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렉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곧바로 월터스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월터스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렉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터스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지만 알렉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월터스 씨, 정말 급해요. 월터스는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는 거야? 윤서연 씨가 해킹 루트를 찾았어요. 지금도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을 수도 있대요. 월터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직이 뭘 안다고. 월터스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불러와. 몇 분 후 서연은 월터스의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월터스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눈빛이었죠. 서연은 차분하게 자신의 분석을 설명했어요. 해킹 시점, 침입 경로, 현재 상황까지 모든 걸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월터스는 서연의 자료를 보지도 않았어요. 책상에 팔을 기대고 비웃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네. 하지만 이건 정규직 문제야. 계약직은 조용히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서연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월터스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계약직이 우리 시스템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꾹 참았어요.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참견하지 마.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서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민우는 서현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스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외부 업체에서 온 전문가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서현은 자리에 앉아서 실시간 시스템 로그를 지켜봤어요. 해커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고객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었어요. 서현은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CEO 존 피어슨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계약직이 CEO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회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후 4시 에퀴녹스 뱅크 54층 회의실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에퀴녹스 뱅크의 실시간 주가였습니다. 2일 전과 비교해 32%나 폭락한 상태였죠. CEO 존 피어스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머리를 감쌌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의 시계는 똑딱거리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렸어요. 매 초마다 수십만 달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월터스는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앉아 있었어요. CTO로서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셔츠 깃은 젖어 있었죠. 재무팀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넘기며 숫자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법무팀장은 휴대폰으로 연신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각종 언론사와 규제기관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전산 마비 사태가 이미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피어슨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회의 중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그녀였어요. 손에는 출력된 메일 한 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어스는 메일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온갖 사람들이 이상한 제안을 해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첫 문단을 읽자마자 피어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메일에는 해킹의 정확한 시점과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새벽 3시 42분, 외부 IP 주소 192.168, 47.223에서의 접근, SQL 인젝션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침투까지 모든 게 상세했습니다. 월터스는 피어슨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메일의 끝부분에는 복구 방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12-4번 포트의 악성 코드 제거, 데이터베이스 연결 복구, 보안 패치 적용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해결책이었어요. 피어스는 메일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서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직책은 계약직 IT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도 피어슨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월터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계약직이 CEO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 메일이 피어슨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도요. 피어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월터스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한편 사무실에서 서현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CEO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 회사 규정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해고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서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의 분석이 맞다면 지금도 해커들이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서현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스템 로그에는 여전히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해커들의 활동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서현의 뒤로 다가왔어요. 그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사는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고객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돈이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에서 피어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일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이미 시도해본 모든 방법이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어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월터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직, 그것도 한국에서 온 여자가 이 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어슨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월터스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 분 후 서현은 54층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에퀴녹스 뱅크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걸음을 내디뎠어요. 회의실 문 앞에서 서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서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최고 경영진들이 한 명의 계약직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서현은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어스는 서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28세의 젊은 한국 여성,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월터스는 팔짱을 끼고 서현을 노려봤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계약직이 CEO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중대한 순간에 계약직이 불려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팀장은 서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법무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서현은 테이블 끝에 서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2일간 분석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커들이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이용했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후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았어요. 서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며 쌓인 분노와 좌절감이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주었죠. 피어스는 서현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일에서 봤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지금도 12-4번 포트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 분마다 고객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을 듣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시스템 마비만으로도 큰 손실인데 고객 정보까지 유출된다면 에퀴녹스 뱅크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월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서현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USB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로그 분석 결과와 해킹 경로, 그리고
복구 방법까지 모든 게 들어있어요. 피어슨이 물었습니다. 복구에 얼마나 걸리나? 10초면 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0초라는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틀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10초 만에 고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월터스가 비웃었습니다. 10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전문가들도 이틀째 못 고치고 있는데 코드 2줄만 수정하면 됩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해커들이 심어놓은 트리거를 제거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복구하는 것뿐이에요. 피어스는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게. 피어슨의 말에 월터스가 반발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계약직이 시스템을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나? 피어슨이 반문했습니다. 월터스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와 서버룸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임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버룸 문이 열리자 수십 대의 서버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빨간색 경고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메인 터미널 앞에 앉았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뒤에서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피어스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월터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시스템 에러 마이너스 뱅킹 네서크 FAI루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 글자가 깜빡이며 시스템의 마비 상태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분석한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해킹 경로, 악성 코드의 위치, 복구 순서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12-4번 포트의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코드였어요. DELETE, MALICIOUSTRIGGER, FROM, 포트 124.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두 번째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복구하는 코드였어요. RESTORE, DATABASECONNECTION, PRIMARYSERVER. 다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버룸에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8초가 지났습니다. 월터스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고 초록색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리스토드. 뱅킹 네서크 온라인. 동시에 서버들의 빨간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기계음도 정상적인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2일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정말로 10초 만에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피어슨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서버룸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월터스만 홀로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계약직이 회사를 구한 것이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분한 표정이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는 듯 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보안 패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해요. 같은 방법으로 또 해킹당할 수 있거든요. 피어슨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험까지 생각하고 있는 서현의 모습이 놀라웠어요. 그 순간 서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복구 알림이었어요. 에퀴녹스 뱅크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버룸의 초록불이 깜빡이며 정상 작동을 알리는 가운데 에퀴녹스 뱅크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2일 동안 마비되었던 시스템이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팀에서는 알렉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끝없이 걸려오던 항의 전화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대신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안내방송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거래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환호했어요. 실시간 거래 화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숫자들이 빠르게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멈춰있던 글로벌 금융의 혈관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버룸에서 추가 보안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복구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재발 방지였죠. 피어스는 서현의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진짜 전문가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월터스는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2일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온 계약직이 10초 만에 해결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실시간 손실 현황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스템 복구로 손실이 중단됐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손실은 없을 것 같아요. 피어슨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50억 달러의 손실도 컸지만 더 큰 재앙은 막은 셈이었어요. 서현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보안 패치가 완료된 것이었어요. 추가 보안 설정이 끝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킹할 수 없을 거예요. 피어슨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서현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도 이 회사의 일원이니까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서현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면서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서현이 서버룸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평소 서현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의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테일러가 서현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시했어. 서현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테일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 실력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현이 테일러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알렉사도 달려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서현 씨, 정말 대단해요. 영웅이에요.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서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사는 계속 감격했어요. 아니에요. 서현 씨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무실 곳곳에서 직원들이 서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민우도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니까. 서연은 민우에게도 고마웠습니다. 민우 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한편 피어스는 임원진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서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재를 계약직으로 놔둘 순 없다. 피어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해요. 채용?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피어슨이 말했습니다. 보안부서 책임자로 임명하는 게 어떨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계약직에서 바로 부서 책임자로 승진시키자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승진이니까요. 반발? 피어슨이 반문했습니다. 회사를 구한 사람을 두고 무슨 반발이야? 월터스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피어슨이 월터스를 바라봤어요. 월터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월터스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훌륭한 인재를 무시했어요. 피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정하는 게 중요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1시간 후, 전 직원 대상 긴급 공지가 내려왔어요. 윤서현의 정규직 전환과 보안팀 책임자 임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계약직에서 바로 팀장이 되는 것은 에퀴녹스 뱅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공지문을 읽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커피 심부름을 하던 자신이 이제는 보안팀을 이끌게 된 것이었죠. 알렉사가 달려와서 축하했어요. 서연 씨, 축하해요. 팀장님.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담긴 축하였어요.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다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날 오후 서연은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어요. 보안팀 책임자 전용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맨해튼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안팀 팀장 윤서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서현은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서현의 새로운 도전이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퀴녹스 뱅크 최고층 회의실에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임시 소집이었어요. 평소라면 분기별로만 열리는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테이블 주위로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에퀴녹스 뱅크의 대주주들이거나 금융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이들 앞에는 이번 전산 마비 사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피어슨이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3일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산 마비로 인한 50억 달러 손실, 2일간의 복구 실패, 그리고 한국인 계약직 직원의 의한 극적인 해결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사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다른 일부는 의심의 눈빛을 보냈어요. 계약직 한 명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던 것이죠. 윤서현이라는 직원의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최고령 이사인 윌리엄 스톤이 말했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의 노인으로 에퀴녹스 뱅크 설립 때부터 함께한 인물이었어요.
인사팀장이 서연의 이력서를 다시 읽어줬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한국국가보안연구소 근무 경력, 다수의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 참여 등 화려한 이력이 나열되었어요. 왜 이런 인재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나? 또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월터스가 답변했어요. 당시에는 단기 프로젝트 지원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어요. 사실은 서연의 이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어슨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런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퀴녹스 뱅크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계 임원 등용을 고려하게 된 것이었어요. 스톤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현을 임원으로 승진시키자는 제안인가? 그렇습니다. 피어슨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보안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계약직에서 바로 부사장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한 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경험? 피어슨가 반문했습니다. 우리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2일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10초 만에 해결한 사람의 경험을 의심하는 건가요? 다른 이사가 실무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다른 직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기존 임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월터스가 답변했습니다. 저부터 인정합니다. 윤서현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번 일로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한편 서현은 자신의 새 사무실에서 보안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였습니다. 그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민우가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팀장님.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어색해요. 팀장이라는 호칭이. 서연이 커피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인생이 바뀌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신기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제 의견을 궁금해하네요. 당연한 거예요. 실력을 증명했으니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알렉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큰일이에요. 이사회에서 서연 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자는 얘기가 나왔대요. 서연과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부사장이라는 말에 서연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사장이요? 정말요? 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인사팀에서 일하는 친구가 알려줬어요. 지금 이사회에서 회의 중이래요. 알렉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개월 전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자신이 이제는 부사장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마지막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12명의 이사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스톤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서현의 보안 담당 부사장 임명이 가결되었습니다. 피어슨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에퀴녹스 뱅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스톤이 덧붙였습니다.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해요.
그 기간 동안 성과를 보여주면 정식 임명하는 걸로 하죠. 이사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어도 충분한 검증 기간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직원 대상 공지가 내려왔어요. 윤서현의 보안 담당 부사장 임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다시 한번 들썩였어요. 서현은 더 높은 층의 임원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회의용 테이블과 소파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벽에는 윤서현 부사장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걸렸습니다. 테일러를 비롯한 IT팀 직원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서현을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현, 정말 축하해. 아니, 이제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테일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서현이라고 불러주세요. 더 편해요. 서현이 답했습니다. 월터스도 찾아왔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현,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당신에게서 많이 배우고 싶어. 서현은 월터스에게도 따뜻하게 대했어요. 함께 일해요. 서로 도우면서요. 그날 오후 서현은 첫 번째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서현은 막내 임원이자 유일한 아시아계 임원이었습니다. 피어슨이 서현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보안 담당 부사장 윤서현입니다. 모든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보안을 책임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맨해튼을 물들이고 있었죠. 서현은 책상에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6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보여줄 성과들, 보안 시스템 개선 방안, 팀 구성 계획 등등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서현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맨해튼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 54층에서 내려다본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2월이었습니다. 서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6개월 전의 조용한 계약직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보안 담당 부사장의 모습이 있었죠. 그동안 서현이 이룬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했어요. 해킹 시도는 99.7% 감소했고 시스템 안정성은 30% 향상되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죠. 서현의 팀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처음 3명으로 시작한 보안팀이 이제는 15명의 전문가 집단이 되었어요. 한국, 인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인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현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커피 심부름이 아니라 글로벌 보안 전략 회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세계 각지의 지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김수지라는 신입사원이 서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2살의 수지는 한국에서 갓 졸업한 컴퓨터공학도였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에 인턴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 된 신참이었어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수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지 씨, 일찍 왔네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둘은 사무실 옆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적응은 어때요? 서현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어려워요. 모든 게 낯설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수지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다들 저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서현은 수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에요.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부사장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물론이죠. 저는 계약직에서 시작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서현은 수지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무시당했던 시절, 전산마비 사태, 그리고 10초의 기적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들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부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서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어슨 CEO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현은 궁금했지만 일단 수지와의 대화를 마저 했어요. 신입사원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선배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오전 회의들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서현은 민우, 알렉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편한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수습기간 평가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알렉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에 승복할 거예요. 서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우가 격려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서현 씨만큼 성과를 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후 3시, 서현은 피어슨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피어슨 혼자 있었어요. 들어와요, 서현. 피어슨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서현은 소파에 앉았어요. 피어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6개월간 정말 수고 많았어요. 피어슨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피어슨은 책상에서 서류 하나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계약서였습니다. 수습기간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만점입니다. 서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6개월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임명하려고 해요. 보안 담당 부사장으로요. 하지만 피어슨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서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는 어때요? 홍콩에 새로 설립할 아시아 본부를 이끌어주세요. 서현은 깜짝 놀랐어요. 아시아 총괄 책임자는 부사장보다 훨씬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정말요? 저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아시아 시장을 이해하고 뛰어난 실력도 갖춘 인재니까요. 서현은 잠시 생각했어요. 홍콩으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죠. 시간을 좀 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결정이라서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서현은 피어슨의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현은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계약직에서 부사장까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지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커피 갖다 드려요. 서현은 수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6개월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수지 씨, 제가 홍콩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요? 승진이세요?
아시아 총괄 책임자 제안을 받았어요.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축하드려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이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간다면 수지 씨도 함께 갈 생각 있어요? 아시아 본부 보안팀에서 일하면서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정말요? 네. 젊은 인재가 필요해요. 도전해볼 마음이 있다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맨해튼 거리를 걸었어요. 눈이 그친 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온사인들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밤이었죠. 서연은 결심했어요. 홍콩으로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무대에서 더 큰 꿈을 실현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피어슨에게 답을 전했습니다. 아시아 총괄 책임자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요. 한 달 후 송별회가 열렸어요. 에퀴녹스 뱅크의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6개월 전 무시받던 계약직이 이제는 아시아 총괄이 되어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테일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서현, 당신에게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월터스도 무대에 올라왔어요. 서연에게 미안했고 또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길 바라요. 알렉사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걸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보안 담당 부사장 윤서현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될 것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 창을 처음 바라봤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어요. 서연은 작은 수첩을 꺼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자기 자리는 자기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맨해튼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들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무대로 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천재 윤서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홍콩에서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